2억 원 들고 은퇴했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물가가 4배로 뛰어버렸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 2억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5천만 원어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삶의 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혁신을 멈춥니다.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인구입니다. 이 현상을 가장 먼저 겪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서방 경제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만의 특수한 실패라고 폄하했죠.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국민성 탓이라느니, 정책 판단 미스라느니, 관료주의가 경직되어서 그렇다느니, 버블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느니 온갖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자신들은 절대 저런 꼴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해석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성장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족성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사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나라 성장률은 어김없이 0%대로 추락합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이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유럽은 2010년 전후로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페니피케이션, 일본화라는 용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전 걸었던 바로 그 침체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주저앉는 걸까요? 답은 출산율에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유럽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통합되면서 미국을 넘어서는 슈퍼파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넘쳐났죠. 월스트리트보다 유럽이 더 잘 나갈 거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6년 동안 유럽 경제는 고작 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88% 성장했습니다. 10배가 넘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각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었습니다. 유럽은 1992년 이후 출산율이 2.1에서 1.4로 급락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아이가 필요한데 1.4명밖에 낳지 않은 겁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야 할 2010년대 일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올 청년이 사라졌으니 성장 동력도 함께 사라진 거죠.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2.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 기반이 튼튼했던 나라였죠. 출산이 줄어든 시점에서 대략 2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그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유럽은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꺾였고 정확히 20년 뒤인 2010년대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예정된 결과였던 거죠. 미국이 장기 성장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실리콘밸리 덕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아이를 낳아온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은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출산이 급격히 줄었던 세대가 올해를 기점으로 청년층에 본격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무섭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1.4%로 낮췄고 6월에는 0.8%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한 해에 3번이나 하향 조정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앙은행이 이 정도로 빠르게 전망을 바꾸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만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IMF도 비슷한 숫자를 내놨습니다. 이건 특정 기관의 유독 어두운 전망이 아니라 글로벌 공감대에 가까운 평가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1% 성장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처럼 3%나 4% 성장을 기대하는 건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답은 이미 굳어져 버린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청년층은 20년 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오늘 당장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내일 청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그 효과가 노동시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단기간 정책으로는 절대 반전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미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30 세대 인구가 이렇게 줄었는데 왜 청년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할까요? 이론대로라면 젊은 사람이 귀해졌으니 기업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씩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펴고 자소서 쓰는 취준생들, 공시생들 여전히 많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시설들이 대거 해외에 지어졌습니다. 이런 공장들은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인 좋은 일자리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들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생긴 겁니다. 국내에 남은 건 저임금 서비스업이나 불안정한 계약직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보는 얼리 어답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나오면 줄 서서 사던 그 열정적인 소비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신규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내수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 공장 해외 이전, 소비 위축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인구가 줄어도 일자리는 부족한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 정책 하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산업 구조와 내수 기반을 함께 손봐야 하는 장기 과제인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 출산율을 높여서 생산 연령 인구를 다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경제를 다시 성장시킨 방법은 늘 인구 증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크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을 의미 있게 반등시킨 사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성공 케이스가 없습니다. 프랑스나 북유럽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마저도 2.0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조차도 한때 2.1이던 출산율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가 뭘까요? 바로 집값과 양육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거의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미국을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돈을 풀면서 집값이 거의 3배까지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1.6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이 막막해지고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을 급락시키면 될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금융 불안이 닥치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책적 정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오르지 않는 게 최선인데 이미 오른 뒤에는 어느 쪽 선택도 위험한 겁니다. 인구와 부동산, 그리고 경제 성장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어서 하나만 건드려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인류가 종이돈을 발명한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상수처럼 존재해왔습니다. 종이돈과 인플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최초의 지폐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세요?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 나라는 금화나 은화 대신 구리 화폐를 썼는데 문제는 구리가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무려 19kg이나 됐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엿기 들고 다니는 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려면 손수레가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거운 구리 화폐를 은행에 맡기고 대신 종이 보관증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폐의 시작입니다. 근데 정부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유한 구리보다 훨씬 많은 지폐를 찍어낸 겁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이후 종이돈을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만은 예외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중앙은행가들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고 자만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통화정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화 덕분에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가 전 세계로 공급됐고 그 덕에 물가가 눌려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만든 값싼 제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덕분에 선진국 소비자들은 싸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자국 공장 유치와 통상 압박을 강화하면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본값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먼저 환율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원화는 앞으로 달러 대비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달러가 상대적으로 대접받는 시기가 이어질 수 있으니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달러 채권이든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두 번째 축은 금입니다. 인류가 이 700년 동안 사용해온 실질적인 돈이 바로 금입니다. 과거에는 금화나 은화 자체가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지폐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금은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금을 사려면 금은방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부가가치세 10%에 상점 마진 5%가 붙어서 시세보다 약 15%나 비싸게 사게 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도 비과세입니다.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죠. 금광회사나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인플레 해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50%처럼 과도한 비중을 실물이나 원자재에 몰아넣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비중을 계산하고 금과 원자재를 포함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핵심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베이비붐 세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시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고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도 이미 60대 초반입니다. 대부분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죠. 사람은 60세 전후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을 늘립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모아둔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노후 생활비로, 여행으로, 병원비로 저축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저축하던 시기가 끝나고 소비하는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자금이 저축으로 계속 쌓이지 않아요. 이게 미국에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전쟁이 더 늦게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1954년부터 1974년생으로 정의됩니다.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가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한창 일하면서 저축하는 세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으로 자산을 쌓는 단계입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3년에서 7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60세까지 정년을 온전히 보장받는 사람은 전체의 5%에서 10%에 불과해서 정확한 은퇴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향후 3년에서 7년 동안은 한국 돈보다 미국 돈이 더 일을 잘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금리는 항상 인플레이션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명목금리가 100%가 넘어도 인플레가 140%면 실질적으로는 손해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과 인플레 대비 포트폴리오를 잘 짜둔 사람들이 상대적인 승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물가가 2배로 뛰었다고 치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빚이 반토막 난 셈이죠. 물론 금리가 같이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업계도 흥미롭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나중에 받을 보장액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을 마냥 싫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채권 운용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은 업종입니다. 미국이 9.1%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경제가 과열 단계까지 갔던 측면과 인플레 성향 정책이 반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자극하고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둘 다 물가 상승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정책 이반자들은 유가를 낮게 유지해서 인플레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같은 산유국은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산해서 가격을 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가 90달러대인데 70달러 미만에서는 막대한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저유가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다시 크게 튈지 시점만 모를 뿐 재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980년대 이후 유가가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자본이 전 세계 유전을 개발하면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뛰고 세계화 후퇴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들이 원자재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물가가 쉽게 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관세 인상과 보호 무역 강화가 세계화 종료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값싼 풍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과거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이 이미 부동산 붕괴를 겪었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이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너무 높았던 스웨덴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몇 년간은 강제저축이 금융시장에 꾸준히 유입될 겁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3년, 길어도 10여 년 안팎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돈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청년 창업으로 흘러가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에만 묻히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실물인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말이 있지만 강한 인플레가 오면 중앙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마일드한 2% 인플레는 부동산에 좋은 환경이지만 3%를 넘어서면 긴축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한 곳에 전부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앞으로 위기는 단일 이벤트로 오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 인플레이션, 부동산 불안이 동시에 얽힌 복합 위기로 닥칠 겁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커리어와 기술,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치 생태계가 종의 다양성으로 버티는 것처럼 우리 삶도 여러 축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 올인하면 그게 무너질 때 전부 잃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담아두세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 그게 불확실성 시대를 버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